우리 시장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FOMC만 딱 뜯어놓고 보자면 상당히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또는 분석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소위 말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예. 대체적으로 자, 우세한 하나하나 좀 상황입니다. 보시자고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했다는 건 뭐 당연한 예측대로 된 것 같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연준의 FOMC 멤버들이 과연 2019년도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냐. 이 점도표에 나타나는 건데, 상당히 많은 그 FOMC 멤버들이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 동결이다,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두 번의 인상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올해 금리 인상 내년에 뭐 한 번 올린다고 돼서 그건 큰 의미가 없어 네. 보이고요. 그렇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 완화적인 스탠스이기도 하지만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보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활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센티멘탈을 반영한 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그 연준 위원들은 예. 어떤 경기적인 요인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를 뭐 두 가지 책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주 뭐 심도 높은 뭐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번 FOMC 결과에서도 어떤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한 전망에 근거를 해서 기존의 어떤 그래도 우리는 뭐 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표명을 했던 거에서 뭐 기대 이상으로 올해는 아예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어떤 태도의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양적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그거를 통상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연말께 이 정도의 스탠스였다가 지금 9월로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네. 사실 단기적인 주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유동성이라고 보면, 이 부분만큼은 사실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언급을 해준 거고 결정을 보여준 건데도 시장이 그렇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뭐 워낙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시아 권역에서라도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부 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환호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 연준의 결정 내지는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예. 태도의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어떤 저희가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 내지는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예. 건 그동안 그러한 결과들의 시장이 환호했던 건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중앙은행들이 행동을 했을 때 예. 아주 뭐 증시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환호를 했던 건데 예.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은 다시 말해서 2018년에는 계속해서 자산을 긴축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어떤 긴축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그거를 막겠다.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회수하는 걸 중단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좀 둔화시켜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는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었기 때문에 예. 시장은 아주 크게 환호할 수 있었지만 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유동성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는 있지만 예. 실제로 어떤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건 오늘 뭐 FOMC에서는 아직 뭐 그런 형태로는 발현이 되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ECB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나 역풍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건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인내하기에 정말 좋은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참 인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예.
저희가 2016년도였나요? 앨런 의장이 있었을 때 예. 과열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압 경제라고 고압 경제. 그리고 했죠. 경기를 또 과열시키겠다.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면서 네. 그때 나왔던 어떤 용인 내지는 고압 경제와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절대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조금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경로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그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는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존의 긴축을 저지하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무언가 국면 전환을 했을 때 예. 뭔가 용인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경제 전망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발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런 의미라면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이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 달라라는 주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안 했는데 중립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설정, 이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해 주시죠. 네, 이 중립금리라 함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잠재 성장률과 어떤 뭐 동치로 할 수 있는 예. 뭐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장기 중립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예. 이 올해 기존에 예정을 했던 어떤 금리 인상의 획수를 이제 중단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올려가다 보면 이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른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실질적인 긴축으로 예. 접어든다라는 관점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다면 네. 이번 FOMC를 통해서는 이 중립금리를 앞으로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명시화를 시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기대 이상의 어떤 비둘기적인 뭐 해석이 나왔다라는 건 네. 연준이 지금까지는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긴축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이번 FOMC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립금리를 하회하는 예. 정책금리를 가져감으로써 예. 어떤 계속해서 뭐 시장 내지는 경기를 부양하는 어떤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의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대충 몇 가지 포인트에서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된 FOMC의 금리 정책의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시장이 반영을 안 하고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시장이 너무 빨리 연준의 의사결정을 읽고 반영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국채 선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뭐 이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수익률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증미증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두에 여쭤본 것처럼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그렇게 직접 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신통치 않게 보고 있는 회의론적인 시각이 그런 점도표의 변화 또 자산 축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장이 선 반영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연준이 어떤 태세 전환을 할 거라는 신호는 네. 이미 뭐 작년 연말부터 12월 FOMC부터 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뭐 글로벌 증시를 본다면 뭐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연초부터 아주 뭐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그 랠리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연준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뭐 기존의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에서 어떤 뭐 완화적으로 예. 태도를 변화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예. 어떤 시장도 직접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그러한 결과가 명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 보면 지금 뭐 명시화가 됐지만 이미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선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어떤 델타 값에 의해서는 좀 반영될 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두 번째는 어떤 경기적인 측면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좋지 않은 거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이러한 통화 정책 결정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떤 뭐 유동성에 대해서 기대할 거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경제 내지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이 환호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렇군요. 첫 번째 선반영적인 요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 기대에 대한 가치 있다. 기대치가 낮아진 부분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좀 접목이 된 결과가 아닌가 자, 싶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면 사실은 시장은 어떤 유동성에 대한 그 축소를 중단하는 거라든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에 환호할 일이 아니라 야, 이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가 이런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변수가 외부에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EU라든지 혹은 네.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막판이다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굉장히 하루하루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관세 부과한 거 낮출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말 혹은 6월 중으로 이 기한이 연장이 되고 양국의 정상회담도 6월로 수년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와 문희준이 다음 주에 북경에 가고 그 다음 주에 류호가 다시 워싱턴에 간다고 하니까 또 이건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보시기에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배경 근데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양국의 어떤 무역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네. 일단은 왜 이렇게 양국이 치열하게 무역 분쟁을 벌이고 예. 또 협상을 벌이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를 줄여라 이런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미국에게 무역에 있어서의 흑자가 너무 많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손해다. 그래서 좀 줄여라. 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결국 앞으로의 어떤 경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생산성의 둔화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측면에서 어떤 향후에 어떤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화두가 뭘까에 예.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뭐 계속해서 뭐 기술에 대한 발전, 특히나 뭐 빵으로 소위 빵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술주들 예.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계 경제를 좀 지배할 만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강조를 해야 될 게 어떤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거래에 있어서 뭐 상품 수출에 대해서는 네. 생산성 저하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금융을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 좀 분쟁 또는 뭐 그러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러한 뭐 분쟁이 계속되면 양국 자체가 상당히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계속해서 뭐 치열한 다툼을 벌이다 보니까 양국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그런 피로감을 좀 극복해 보고자 예. 어떤 협상 또는 뭐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뭔가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는 그런 과정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여의치 않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뭐 선뜻 양보를 해주기에는 사실상 뭐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이 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 이런 뭐 긍정적인 뉴스 또는 부정적인 뉴스 이게 혼재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는 근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보도들이 있더군요. 중국에서 오히려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500억 달러에 대해서 첨단 제품인데 이 500억 달러에서 25% 관세 부과한 건 무조건 원상복귀 시켜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에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가 아닌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개방에 이런 나름의 파격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굉장히 좀 미국 쪽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조업의 첨단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웅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의미 있게 바라본 것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 뭐 양회가 끝나면서 어떤 뭐 중국이 외상투자법이라는 어떤 예. 소위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외국 기업의 투자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을 통합을 하면서 예. 통과를 시켰던 규제를 외상통합법입니다. 완화하는. 예.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어떤 뭐 법적인 뭐 내용만 살펴보자면 예. 상당히 미국에서 주장을 하는 뭐 시장을 개방하고 뭐 외자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어떤 압력에 대해서는 뭐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킨 것만 보면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긴 예.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실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표면적으로는 어떤 뭐 외자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의견 표명을 했지만 예. 사실 그 내부에 있어서는 실무단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많은 제재 사항들 그리고 좀 장애물들에 대해서 아직 그 협상에 대한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측면 그리고 워낙에 지금까지는 어떤 대외 개방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뭐 장애물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뭐 외자를 도입한다든지 예. 뭐 미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입장 우리가 이제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그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무슨 뭐든지 간교해서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이 사안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이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항복, 뭐 굴복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안영진 이코노미스트께서도 이 중국이 큰 전제를 두 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경제에 주는 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니까 당근책은 줄 땐 주더라도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리포트를 쓰셨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떤 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외교에 있어서 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과연 그리는 그림은 뭘까? 어떤 목적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까를 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외적인 이런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뭐 그런 어떤 첫 번째 목적이 있을 거고 예.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겠죠. 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뭐 과거에는 뭐 양적 성장, 뭐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양적인 성장에 방점을 맞췄다면 그러고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고자 어떤 부채 문제를 완화시키는 뭐 소위 말하는 딜레버리징, 부채를 예. 축소하는 이슈들 그리고 과거의 양적인 성장 모델에서 질적인 성장 모델로 바꾼다. 네. 뭐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목적에 의한 어떤 행동 양식은 결국 버블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어떤 효율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또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바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미국과의 협상 과정 그리고 뭐 당장 뭐 위안화를 절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중국으로의 어떤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오게 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예. 결국은 뭐 과거 1980년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버블에 버블 대한 붕괴. 가능성 예.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외상 투자법이라든지 또 중국 내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은 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버블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건 중국 당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국 너무 강하게 이런 쪽으로만 푸시를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면 사실 중국이 그리는 그림과는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그 0.2%포인트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많이 낮췄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워낙에 트라우마 같은 걸 봤잖아요. 네. 반토막을 내버리는 이제 그런 것도 봤고 중국도 이제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레인지를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6% 초중반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듯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경기도 근데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같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달러가 상당히 낙폭을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될 텐데 저 대서양 건너편에 유로화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달러의 약세도 제한적이 돼버리는 유럽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뭐 금융시장을 예측을 할 때 예. 어떤 달러화가 약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어떤 유동성을 뿌려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예. 효과를 냅니다. 근데 달러화에 대해서 달러화의 가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60%를 설명하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로화라는 건 결국 유럽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마련이고 예. 또 유럽 뭐 22의 통화 정책이 반영되는데 예. 사실상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 내지는 현상에 대한 판단도 유럽이 상당히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뿐만 아니라 어떤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와 같은 예. 어떤 이벤트 리스크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유로화가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예. 유로화가 강해지기 어렵다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달러화가 약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전망에 근거를 해보면 결국 달러화에 대한 약세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한 판단에 근거를 해서 오늘 뭐 FOMC에서 상당히 완화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약세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는데 달러는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신흥국 대비해서 뭐 부분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덱스란 측면에서 유로화 때문에 60%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면 단기간에 해소될 거냐. 즉 글로벌 약달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임팩트 있는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진행이 안 됐다면 과연 올해 위험자산 쪽으로의 선호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도 연준의 이번 FOMC와 그 결과물로 나오는 달러의 향배를 보면서 조금은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안영진 이코노미스트와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 이코노미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잠시 전에 말씀 드리시고요. 후반부에서는 채권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다른 시각에서의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S&P 다 빠졌고요. 나스닥이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반대로 미국 채권의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장기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금융시장의 굉장히 큰 부분인 우리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채권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오시기 전에 우리 채권 시장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뭐 이번 새벽에 예. 미국 금리도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예. 한국도 보통은 이제 아침에 같이 반응을 해서 음. 장기 금리 위주로 좀 더 금리 하락폭이 큰 편이고요. 네.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물이 금리가 약 한 3에서 4bp 정도.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bp 정도. 그 정도면 꽤 많이 합니다. 빠졌군요.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작았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꽤 큰 편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 뭐 5bp, 4bp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워낙 맞아요. 금리가 낮아져 있는 그렇죠. 상태다 변동성이 없는데 예, 하루에 장기물이 5bp 빠졌다라는 건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꽤 반응이 되거든요. 큰 겁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간밤에 연준의 발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많이 빠졌더군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하락폭을 보면은 예. 단기와 장기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단기 쪽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레인지의 상단이 예. 2.5%인데 예. 이제 그거에 좀 가까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뭐 한 6bp, 5에서 6bp 정도. 예. 그리고 장기물들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예. 금리폭 하락폭이 한 8bp 혹은 예. 그 이상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저희들이 이제 평평해졌다. 플래티닝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어제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비둘기였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이거 비둘기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가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뭐 위험자산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예. 단기물보다는 이제 장기물이 좀 덜 빠지든지 예. 혹은 뭐 극단적인 경우는 오르는 오르든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그렇게 되면은 좀 가팔라지야겠지만 어제 미국채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물 수익률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거 되게 비둘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채권 시장이 뭐 그걸 비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가 오르고 예.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음. 위험자산이 진짜 좋아지냐에 음. 대해서 채권 시장은 적어도 조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단기물을 2년물로 꼽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에 2.40%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의 상단 밑이죠. 예, 2.25부터 2.50이니까. 역전됐죠. 그런데 대표적인 장기금리가 10년물을 꼽습니다만 2.53. 그러니까 대표 장단기물의 스프레드 격차가 0.13, 예. 13bp 차이가 나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좁아진 거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건 통상적으로 이게 더 좁혀 있거나 혹은 역전되는 국면은 통상적으로 그 다음 국면에 경기의 침체를 예상하기도 한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미국에서 금리를 완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 쪽을 부스팅하면서 장기 성장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현상이 안 좋구나.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세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커브의 움직임에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예. 보면 새벽에 보면서 이 정도면은 약간 수익률 곡선은 좀 서야 되는 게 아닌가. 2년, 10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최근의 움직임이 한 20bp가 좀 안 되는 한 18, 17bp에서 그쵸?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FMC에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비둘기였다면은 수익률 곡선이 원래 서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평평해졌다는 거는 근데 이제 예. 문홍철 팀장님께서 진짜 비둘기였다면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둘기를 가장한 매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비둘기적인 스탠스 정책이 예. 효과를 볼 거냐 맞습니다.
못 볼 가능성을 많이 내한 채권 시장에서 시장의 기대죠. 그렇죠. 시장의 해석을 예. 해서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 미국 금리가 더 빠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거는 확실히 펀더멘털의 영향이 예.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로 오히려 예. 한번 돌아가 보면 예. 작년에 미국이 감세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정반대로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해서 예.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미국은 작년에 뭐 저는 고점 쳤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올해는 오히려 이제 한쪽 방향성을 말하자면 저는 미국 채금리는 오히려 아래쪽 방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단순한데 미국의 감세 효과가 뭐 작년에야 당연히 YOY로 봤을 때 감세 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작년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회를 나눠 가졌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부양책이나 이 감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갈 건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상 보면은 작년에 뭐 3% 이상의 성장을 했던 게 올해 원래 미국은 2% 성장하는 게 정상인 나라예요. 예. 그 2%나 2% 초반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모멘텀상은 미국의 성장은 좀 떨어지는 게 맞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는 더 오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좀 정반대로 봅니다. 예. 왜냐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작년과 정반대로 갈 건데 예.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유동성 긴축을 했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연준이 한 것도 있지만 이 감세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긴축된 면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근데 올해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연준도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그렇죠. 종료하겠다고 했고 예. 그건 신흥국에는 되게 좋은 거고요. 예. 그렇다면 정반대로 미국과 달리 신흥국 쪽은 오히려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신흥국의 금리도 좀 올라간다. 예. 당연히 위험자산 쪽의 선호도 그렇죠. 일어난다.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 오른다. 그렇죠. 신흥국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렇죠. 두 국가의 어떤 자산 시장의 가격은 좀 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도 저는 이거 최근에 아마 중국 주식이 너무 올라서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연초에 오르긴 했지만 예. 중국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덜 받죠. 덜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덜 받습니다. 많이들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 섀도우 뱅킹이나 디레버리징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예. 세계 경기도 회복세였고 그럴 때 디레버리징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아, 그래서 그때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도 나쁘고 미국이 유동성을 쥐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디레버리징을 해버리면은 예. 그냥 아예 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그냥 완전히 아주 힘들어졌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약간 중국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정책이 조금 바뀌는 느낌을 저도 그렇고 중국을 보시는 분들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이미 지난주였었죠. 그 중국의 은행 감독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한 최근 한 2년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디레버리징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보진 않지만 예. 속도 자체가 최근 2, 3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했고 그 속도가 차후에 좀 완화가 된다면 예. 저는 이 어떤 중국의 최근에 사회 융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면에서 본다면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돈이 부동산은 아직 중국은 규제가 심하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상해 증시로 또 정부에서도 뭐 상해 증시를 금융 허브로 또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굉장히 자산이 상해 증시가 올랐던 거고요. 저는 뭐 한국도 상대적으로 좀 그 혜택은 못 입었지만 시차를 두고서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저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건 중국 경제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확 예. 바뀐다는 거에 대한 예. 요소나 아니면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선제적으로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멈춰지는 그렇죠. 정책의 변화 예. 그리고 그 중국 금융 당국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확 들어와줬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죠 MSCI 지수 같은 예. 그런 기대감도 그렇죠. 버무려지면서 수급이 저렇게 띄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이 펀더멘탈도 좌우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동안의 디레버리징 흐름이 좀 예. 완화되고
다시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중국 정부도 상당한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펀더멘털도 시차를 두고서 좋아진다고 보고 주식은 좀 더 빨리 반응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3년물이 얼마죠? 지금 오늘 보니까 1.7879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채 금리는 일자는 없습니다. 예, 예. 이자죠. 미국 기준금리도 이자고, 예. 예, 미국의 장당기물 공이 다 예. 2% 초반, 중반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런데 우린 일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금리를 한 차례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연준은 이제 올해 금리 안 올린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따라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라도. 제가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는 예. 좀 굉장히 사파적인 말씀을 좀 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미국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미국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예.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혀 단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적도 그렇게 간 많죠. 적도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아주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돈줄을 엄청나게 쥐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신흥국은 많이 가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굉장히 힘들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욕먹으면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건 예. 작년 9월 달 초에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예.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중립성에 대해서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기준금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돈줄을 쥘 때는요 예. 오히려 신흥국들은 통화 정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완화를 하기도 그렇고 긴축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펴준다면 신흥국은 굉장히 좋은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신흥국은요 완화 정책을 써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굳이 완화 정책을 안 써도 어차피 돈의 흐름상 미국이 돈줄을 다시 풀어줬기 때문에 예. 그 돈들은 다시 들어온다 신흥국으로 이거죠?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지금 한 중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한동안 동결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히려 하반기나 연말로 가면요, 전 정반대로 한국의 어떤 자산 시장이나 유동성이 상당히 더 풀릴 가능성을 전 더 보고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혹시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예.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네요. 예. 통화정책 완화적인 기조. 그러나 인하할 때는 아직 아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야 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인하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총재님도 이제 그런 경계심 때문에 저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시차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 그 브렉시트가 16년 2016년 6월이었었죠. 네. 그때랑 되게 비슷한데 예. 2016년 2월에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갔었고 네. 그때 그 전에 뭐 중국이 망하네 이랬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016년 2월에 확 물러서면서 예. 신흥국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 그때 신흥국의 금리가 브렉시트 전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완만하게. 예. 그러다가 그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미국이 물러서 주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의 여유를 가지면서 완화적으로 금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길게 봐서도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예.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예.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얘기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예? 예. 금리를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혹은 야, 이 자산시장 버블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자본시장의 훈기가 훈훈해지는 거죠. 한 상황이 돼야만 네. 문홍철 파트장께서 예. 생각하시는 예. 그 국면으로 가는데 맞습니다. 2016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예. 제가 제발 비슷한 그렇게 좀 상황을 했으면. 또 말씀드릴까요? 예. 2007년도 그랬습니다. 예. 2006년, 7년. 미국이 2006년에 금리 인상을 멈췄고 오히려 2007년에는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예. 지금이 그럼 2006년이라면 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06년, 2007년 주식시장이 어땠습니까? 좋았죠.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이 될 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위기가 2008년. 위기가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위기를 보기 전에 예. 일단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고 위기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때 한번 지금은 근데 위기가 있을 정도의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근데 그 한번 또 편승하게 되면 그때 한번 이제 또 반대 상황에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다들 비관론적이기 때문에 비관론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다들 또 도취돼가지고 너무 긍정적이다 이러면 또 한번 반대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예. 아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야 경기는 맞아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예, 비관적이십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급 등락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주식의 어떤 등락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시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 어두운 생각을 하신단 어둡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 한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예. 있겠죠. 그렇죠. 제가 사실 2006년, 5년에도 다들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저는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었는데, 예.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비관론이 많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예. 그 비관론 자체가 어쩌면 상황을 더 개선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홍철 파트장께서 임원이 되신 이후에 방송에 모셔서 예. 아 그때 그 말을 참 잘했네요. 이런 예. 얘기가 나왔으면 나올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홍철 파트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주시장을 위해서 한국을 그런 생각을 좀 위해서요.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FOMC의 결정을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그 결정이 바로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 이 유동성의 방향은 훨씬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반영한 대로 갈 것이다. 특별히 신흥국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는 어제 오늘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 더 키워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는 일관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